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지법에 출두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가 던진 첫 발언은 기자에 대한 버럭 화를 내는 소리, 이거 왜 이래? 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광주를 떠나면서도 사죄나 사과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전 씨의 차량을 거세게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이번 재판의 핵심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점인데, 5.18 특조위는 지난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는 재판장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쓰고 고개를 떨궈서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살인마라는 고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윌셔길에서 3.1운동 재현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한인 200여 명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아리랑에 맞추어 퍼포먼스를 하며 윌셔길 놀만디에서부터 옥스포드까지 행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MS-13이라는 갱단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이 경찰의 급습을 받고 철퇴를 맞았습니다. MS-13은 엘살바도르계 갱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무비자로 유럽 일부 국가에 입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유럽 여행 승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오전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맥스 항공기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기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스터 항공이 이미 2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국 내 각 여행사가 올해 줄줄이 100여 대를 구매할 예정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브롱스빌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백인 여교사가 역사 수업 시간에 흑인 학생들에게 노예역을 맡긴 채 노예 경매 상황을 재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파워볼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수요일 추첨 당첨금은 최소 4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셸 위 선수가 프로농구 NBA의 전설로 불리는 제리 웨스트의 아들 조니 웨스트와 약혼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영변 핵시설 이외에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 원칙이 전제된다면 3차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오염이 완전 제거되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 다시 수입을 할지 여부를 다음 달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이 빅뱅이라는 멤버 출신 한 연예인의 성접대, 성매매 등의 이 성폭행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라는 연예인에서 불거진 논란인데요. 승리라는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동료 연예인도 여러 명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빅뱅의 승리라는 이 연예인이 몇 년 전 한 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어떤 건방스러웠던 시절과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오늘날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이 방송에서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이 내용을 한 2분만 듣고 관련된 소식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승리가 서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GD 표정이 제가 나왔는데 잘 됐어요. 잘 됐지. 음악 방송 끝나면 막 인기를 너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청담동에 있는 백화점을 항상 그렇게 갔어요. 그냥 거야? 보는 거야. 코너를 한 바퀴 싹 돌았어요. 그러면은 슬슬슬슬 그러면은 이거를 두 바퀴 막 도는 거예요. 도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 시건방이 어깨가 시건방. 이건 MBC 전설인데 제가 녹화하는 날이었었어요. 슬슬 가실게요. 가자 그랬거든요. 시간당 밥 먹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뚱뚱뚱 승리야 가야지 말끔만 묻고 갈게요.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뭐야 반말 하게 되고 매니저한테도 말 짧아지고. 말 짧아지고. 이제 본인 얘기예요. 아니 눈 떠보면은 매니저 바뀌어 있어. 왜 바뀌었어요? 아니 뭐 일이 있어서. 근데 내가 싫다고 말 안 하지. 내가 싫어서 바뀐 거라고 말 안 하지. 스타일리스트도 바뀌어 있어. 아 진짜 간증이야. 아니 내 스태프들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 승희 씨가 같이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더 좋더라고. 다 날 떠나는구나. 그래서 4년 때부터 정신 차리게 돼요. 본인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5년 뒤에는 좀 느슨해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건 사고가 막 생겨요. 막 자다가도 막 생기고, 나가도 생기고. 간증이다 간증. 아 이건 맞는 얘기야. 맞아요.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어디서 하나 걸리는 거지. 나도 모르는 뭔가가 막 걸려. 우리 팀이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 혼란에 빠져.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다른 옵션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난 이거 언제든지 끝날 수 이제 지금 제 상황은 뭐냐면요. 이게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되는 것만으로 고맙고. 네, 고맙고 나는 지금 오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는 것도 난 감사하고 즐거워요. 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자신이 건방져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사건도 터지고 했다. 내가 이걸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 어찌 보면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렸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때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 얘기가 지금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빅뱅의 승리. 경찰이 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군대를 가겠다, 입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입대도 아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일단 바로 받지 않고 연기를 병무청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입대가 되지 않고 일단 수사부터 먼저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승리라는 연예인의 이 카카오톡 이 대화방에 여러 다른 연예인도 참여했는데 그 다른 연예인들 가운데 가수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은 자신이 어제 어떤 여자와 잤다라고 했더니 또 정준영의 친구가 그래 잘했어 그러면 영상 있어 했더니 순간 그 여성과 잠자리를 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줍니다. 이런 걸 자기들끼리 돌려보기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경찰이 파일까지 완전히 복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만 남은 듯 싶습니다. 승리는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에 입건하면서 추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승리는 2015년 유리홀딩스 유무 대표,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대화를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선 불법으로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도 공유됐습니다. 경찰은 이 연예인들 중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화방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자 오늘 오후 소셜미디어에 연예계 은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도저히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육군 현역 입대를 앞둔 승리가 군대에 가도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아닌 뒤쪽으로 이제 가서 바로 이게 법정동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이라서 바로 들어갈 텐데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잠시 현장음 좀 올려볼까요?
네, 5.18 이후 민주화 운동 이후 39년 만에 이 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냐? 기자들도 상당히 격앙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전두환 씨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죠. 생전에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전 씨는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헬기의 기관총 사격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에 5.18 당시 군의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었다라는 그동안의 전 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 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명예훼손 재판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재판입니다. 먼저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가 던진 첫 발언은 이거 왜 이래? 였고 법정에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광주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년 이후 32년 만에 광주 방문입니다. 이번엔 피고인 신분입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차에서 내린 전 씨는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린 채 이거 왜 이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어 시작된 재판에서 전 씨는 질문을 못 알아듣겠다며 헤드셋을 꼈고 부인 이순자 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 자체가 논쟁적 사안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국방부 특조위의 판단은 편향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 측은 또 이 사건 관할 지역이 광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 법정을 나선 전 씨. 사과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5.18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을 등진 채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는 1시간 20분가량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헤드셋을 쓰고 또 내내 고개를 떨궈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를 향해 방청석에서는 살인마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는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 변호인과 함께 검사석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전 씨에게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자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준비된 헤드셋을 쓴 뒤에야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준비한 화면 자료를 이용해 전 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사이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방청석에선 거짓말이다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고개를 떨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 씨 옆에서 내내 말없이 앉아있던 이순자 씨는 재판 말미에 나섰습니다. 검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다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느낌 등을 적은 글로 이해하겠다며 오후 3시 45분쯤 재판을 끝냈습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을 나서자 일부 방청객들은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 씨 차량도 성난 시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 일행은 재판이 끝난 뒤 30분 가까이 법정동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네, 전두환 씨를 이번에 다시 법정에 세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에 서게 된 이유는 다 잘 아시죠?
고 조비오 신부. 이 조비오 신부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여러 차례 한 바 했는데요. 2년 전에 전두환 씨가 이 회고록을 내면서 회고록 안에 그렇게 썼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는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쓴 바 있습니다. 이 회고록 내용을 놓고 이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명예훼손, 즉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일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을 가리는 그런 재판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명예훼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전두환 씨의 주장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국방부 이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과수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일각 보수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있었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고 물론 반발하는 세력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5.18 특조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유족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 씨 측은 물론 계속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죠. 자, 그런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최근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데이빗 돌린저 씨의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비드 돌린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Yes, I did. Personally saw that. And actually what was funny is I met a friend who was leaving, who was walking back to Naju. So she actually turned around and walked in with me. And all of a sudden I hear a helicopter coming over. And she grabs me and pulls me into a kage, into a store. 헬기 사격이 벌어진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Watching this helicopter, and you start to hear the gunfire. It was sort of over Kumnamro, so the main street that headed right into where the provincial capital was, firing at groups of students and citizens. 총에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The next day, I was at the Christian hospital and actually saw patients that had been shot from helicopters. There were X-rays to show how the bullets had entered in their shoulders. 군인들만 쓰는 특정 총알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weren't using standard military ammunition. They were using what we always called tumbler bullets, and then they sort of, in essence, bounce around on the inside of the body, causing a lot of damage.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전두환 씨의 오늘 발언, 이거 왜 이래? 이 발언이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5.18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고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5.18 망언의 근원은 전두환 씨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89년 국회 청문회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하고 혹은 호도 내지는 왜곡 조작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그때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10달 뒤 전 씨의 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는 28년 뒤 조 신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면을 쓴 사탄. 망언은 골목 성명 때도 있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자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파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망언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그래서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오래된 변명은 골프 소식, 비자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개그 소재로 쓰이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돌아보게 합니다.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뇌물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부인 이 씨의 망언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남편은 농담 아닌 진담으로 철권 통치 시절을 겪은 박종철 세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놓고.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는 망언의 뿌리,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은가 봐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뒤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라고 역시 또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뭐 농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아주 묘한 어찌 보면 협박 같은 으스스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때마침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5.18 망언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고소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수사가 이제 뒤늦게 시작된 건데요. 검찰과 경찰이 미적되는 가운데 이 망언의 당사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오늘도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지난달 잇따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두 사람은 5.18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이망은 3인 의원 지만원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정의를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다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일반 수사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차원의 징계도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지만원 씨는 오늘 아침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에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5.18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영웅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웅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취재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지난해 12월 5.18 피해자들에게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 씨는 지지자들에게 모금해서 배상하겠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서게 되기까지 논란의 근원이 됐던 전두환 회고록. 그러면 이 책은 도대체 얼마나 팔렸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가장 최근까지 완전히 최종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뉴스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발매가 됐을 때 그 즈음의 판매량을 보니까 물론 그때 판매량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판매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서점 관계자들의 이야기와 집계를 보니까 교보문고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판매 첫날은 판매량이 모두 200권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45권 팔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판매량 순위로만 본다면 87위. 이와 관련해서 서점가에서는 주목받은 것 치곤 반응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매 첫날 200권 팔리는 책, 뭐 거의 반응이 없는 책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물론 이 책을 사본 사람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전두환 씨라고 명칭을 통합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광주에서 재판이 끝나고 병원에 들렀다가 이제 귀가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려서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첫 마디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기자들의 퍼붓는 질문에 한 기자를 노려다보면서 이거 왜 이래? 라고 소리를 지른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소리가 광주에서의 일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조비어 신부의 유가족은 잘못했다라는 사과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면서 이 절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그 과정에 일부 지지자들은 이 근처에 나와서 대통령님 가지 마세요 라고 지지하는 말을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입니다. 어제 낮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춥다고 느끼신 분들 계시죠? 낮 최고 기온이 50도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남가주는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60도 중반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또 구름 많이 끼면서 낮과 밤에 두세 차례 소나기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 올 확률은 20에서 40%입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샌디에고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1도, 다이몬바, 버뱅크, 파사데나, 산타모니카 지역은 63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65도에서 67도 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48도에서 54도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 낮 최고 기온이 8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 소식은 없습니다. LA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6도, 화요일 71도, 토요일 76도, 일요일 80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919년 대한제국 곳곳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100년이 지난 2019년 올해 지난 토요일 LA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윌셔와 노르만디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는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 40여 개 이상의 LA 지역 한인 단체들과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1운동 당시를 재현한 창작 무용 그날의 함성 잊지 않으리가 윌셔가 도로 위에 펼쳐지면서 시작된 이 퍼레이드 선두에는 LA 범동포 준비위원회 로라 전 대회장을 비롯해 권영신 준비위원장,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데이빗 류 LA 시의원, 김환중 LA 총영사 등이 함께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랜드 마샬로 참석한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선생 내외는 제미 헌병 전우회가 이끄는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에 합류해서 옥스퍼드 애비뉴까지 향했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 복장을 맞춰 입고 참가한 미주 3.1 여성 동지회와 3.1 청소년단, 또 김동석 교수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과 시민들이 그 뒤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범동포 준비위원회 대회장을 맡은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은 미주 한인동포 최대 거주 지역인 LA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감격스러운 날이다. 자유와 평화, 정의, 그리고 인류애를 기념하는 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 200여 명 외에 일반 한인들의 참여는 거의 전무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무비자로 유럽 일부 국가에 입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 에스타를 통해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은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인 에스타와 비슷한 방식인
유럽 여행 정보 인증 시스템 에티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들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유럽 전국 여행이 가능하지만 이 에티아스가 도입되는 오는 2021년부터는 유럽연합 26개국이 포함된 쉥겐 지역 내 국가를 여행하려면 에티아스를 통해 여행 신고를 하고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에티아스 신청 수수료는 7유로, 8달러죠. 8달러로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새로 에티아스를 신청해야 하는 60개 국가 중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캐나다, 대만 등이 포함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갱단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금요일 밤 연방 알코올 담배 화기국 ATF와 함께 웨스턴 애비뉴와 일가 교차로 인근에 한 비어있는 상점을 급습해서 7명을 체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습 단속에 나선 경찰 당국은 이날 총기, 마약류 등과 함께 액수 이상의 현금도 압류했습니다. 당국은 이 빈 상점에 차려진 불법 사설 도박장이 MS-13이라는 갱단에 의해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체포된 이들의 신원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이 빈 상점을 도박장으로 주목해왔으며 MS-13의 불법 도박 조직 분쇄를 위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MS-13이라는 갱단은 지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LA를 중심으로 생겨난 엘살바도르계 출신을 중심으로 한 갱단 조직입니다. 현재는 미 전국으로 그 세력이 확대돼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13일 추첨하는 파워볼 잭팟 상금이 4억 5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잭팟 상금 4억 1,400만 달러가 걸렸던 지난 9일 파워볼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잭팟 번호는 5번, 6번, 45번, 55번, 59번, 그리고 파워볼 넘버는 14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추첨 잭팟 당첨금은 최소 4억 4,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11번째 높은 금액으로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이번 잭팟은 올 들어 최고 액수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재미 한인 미셸 위 선수가 미국의 프로농구 NBA의 전설로 불리우는 제리 웨스트의 아들 조니 웨스트와 약혼했습니다. 골프 전문 매체 골프 채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셸 위는 이미 몇 달 전에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사무국에서 일하는 조니 웨스트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니 웨스트는 농구 명예의 전당 회원인 제리 웨스트의 아들로 제리 웨스트는 1969년 챔피언 결정전 MVP, 1972년 올스타전 MVP 등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올스타 선정 무려 14차례, 1970년 득점왕, 1972년 어시스트 1위 등의 업적을 남긴 바 있으며 그가 몸담았던 LA 레이커스에서는 제리 웨스트의 등번호 44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NBA 로고가 제리 웨스트의 현역 시절 경기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일 정도로 웨스트가 NBA 리그 전체에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니 웨스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미셸 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그 청혼을 받았을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프리웨이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낮 12시 28분에 플럴튼에 거주하는 제이슨 비렐이 15번 프리웨이 코로나 인근 북쪽 차선에 차를 주차한 후에 내려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91번 프리웨이 동쪽 차선 위로 투신했습니다. 비렐은 지나던 차량들에 연달아 치이며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오후 4시 30분까지 4차선 도로의 3개 차선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난해 5월 코로나 거주 남성과 또 7월
렌초 센타 마가리타 거주 남성이 각각 투신 자살했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간은 위코리아 실리콘밸리 지사의 마이크 홍 지사장이 보내온 실리콘밸리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 유명 기업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이나 돈을 노리는 유괴범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들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개인 경호원을 두기도 하죠. 실리콘밸리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호 비용을 지출하는 임원은 누구일까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거입니다. 데일리 메일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거는 경호비로 지난 7년 동안 무려 2,300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저커버거는 연봉 1달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용기 운영이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페이스북의 재무자료를 통해 지난 7년간의 경호비를 살펴봤더니 저커버거는 2014년 620만 달러를 경호비용에 썼습니다. 2015년에는 이보다 약간 적은 500만 달러, 2016년에는 400만 달러로 조금 줄었다가 2017년 730만 달러를 지출했고 지난해에는 연간 1,000만 달러를 저커버거의 경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사는 집에는 1,000만 달러 상당의 보안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커버거 경호팀은 16명 규모로 이들이 돌아가면서 저커버거와 그의 아내인 프리실라 그리고 딸 맥시마를 경호한다고 합니다. 그의 경호팀이 타고 대기하고 있는 SUV 차량 때문에 이웃들이 주차 문제로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죠. 페이스북은 저커버거를 향한 특정 위협에 대비한 것이며 그가 페이스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경호비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거는 이슬람 과역 테러 단체인 ISIS의 표적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을 겁니다. 저커버거의 보안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경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관련 스캔들 저커버거 의회 증언과 데이터 유출 등으로 저커버거가 이전보다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리 샌드버그도 2015년 110만 달러의 경호비를 썼다고 합니다. 오래클 CEO 레리 앨리스는 150만 달러,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160만 달러를 썼습니다. 유난히 경호 비용이 낮은 CEO는 애플의 팀 쿡으로 지난해 21만 달러를 썼습니다. 저커버거의 경호비의 4%에 불과하죠. 쿡은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사무실에만 있어서 경호 비용이 싸게 들었나 봅니다. 팀 쿡의 경호원이자 회사 시큐리티 책임자는 사노세 인근 도시인 캠블에서 경찰국장을 지냈던 데이빗 굴루입니다. 그는 30년 근무했던 경찰을 그만두고 시큐리티 회사를 차렸는데 첫 손님이 애플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 간부의 경우에 수십만 달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업 연도에 아마존과 오라클은 각각 1,600만 달러를 제프 베조스, 레리 앨리슨 보호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모여서 알파벳은 약 60만 달러를 CEO인 선다 피차이에게 또한 약 30만 달러를 전 간부인 에릭 슈미티 보안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2017년 120만 달러를 전 CEO 보안을 위해 지불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은 임원이나 사무실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척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은 폭파 애고를 받고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여성 유저가 유튜브 본사에 침입해 회사 직원 3명을 총격하고 자살했죠. 1992년에는 아도비 공동 설립자이자 사장이었던 찰스 게스케가 총으로 협박 납치된 후 FBI에 의해서 구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인으로는 오래전 다이아몬드 회사를 상장시켜 거부가 된 이종문 회장이 개인 경호원을 두기도 했습니다. 거주지인 에세턴 인근의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지역 내에서 강도들을 검거하다
이들이 납치범 대상자에 이종문 회장이 있음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통보해줬죠. 이후부터 유 회장은 총기 휴대를 허가받고 총기 휴대는 물론 경호원과 함께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 거목급 회사 대표들을 경호하는 경호회사들은 경험 많은 전문 보디가드는 물론 첨단 보안 시스템과 순찰용 무인 항공기, 장갑 차량 및 광범위한 전자 개인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콩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관련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강경파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장담하는 그건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할지 여부입니다. 북미 2차 회담 결렬 이후에 양쪽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볼턴은 북한의 경고와 대화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 북한의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많은 정보 자산과 활동으로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가 협상을 무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예단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했습니다. He said he's open to a third summit. None has been scheduled, and some time may have to go by, but he's prepared to engage again. 압박과 함께 대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겁니다. 동창리 위성 사진과 관련 북한과 직접 대화했느냐는 질문엔 아는 바가 없다며 아마 한국이 북한과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오늘 밤 사이 전화통화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한미 당국은 촉각을 세웠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이 불투명했기 때문인데 일단은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18년 만에 열린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입니다. 당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당원들이 모인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역사적 소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를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령의 혁명 활동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북미 합의 불발로 제재 완화 등 성과를 내지 못한 걸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대화 방침을 접고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갈 거란 우려와 달리 경제 총력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선대의 표현을 인용해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력갱생을 반복한 데선 기강을 잡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김 위원장이 회담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도 과학기술의 상징인 김책공대였습니다. 집권 2기를 이끌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김 위원장과 참모들은 대학과 공장을 찾아 투표하며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정상회담 이전처럼 경제를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갑자기 공소를 취하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이 밝은 얼굴로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입니다. 아이샤는 2017년 2월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의원과 함께 화학무기인 VX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이 갑자기 공소를 취소하면서 풀려났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말레이시아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시티 아이샤에 대한 소송 철회를 결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는 평양에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이샤와 같이 재판을 받던 흐엉도 풀려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만약 흐엉까지 풀려나게 되면 김정남 살해 사건의 배후하기는 불가능해집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이어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전략가 데이지민의 교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녀 카운셀링 시 주의하실 사항들과 또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방송에서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라는 멘트가 나가는데요. 네, 제가 전문가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시되 맹신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 전문가는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를 24시간 보고 느끼고 대화하는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전문가는 지식과 정보를 드리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기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준 자료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자녀와의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상담할 때마다 좀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이 주시는 자료 내용이 또 막상 자녀를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는요. 솔직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입니다. 부모님들이 주시는 상담 자료는 자칫 좀 개인적인 내용이나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맹신하시기보다는 큰 흐름과 방향을 좀 잡으시고요. 자녀의 성향과 기질을 좀 참고하셔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자녀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을 하실 때도 적어도 2-3명의 카운셀러나 또는 상담가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력? 네,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과 자녀 모두와의 어떤 그 대화의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 제일 좋은 상담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육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의 교육관이나 또는 철학이 다르면 아무리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릴지라도 부모가 실행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 카운셀러를 찾아가시기 전에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가능한 한 많이 알고 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전문가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합니다. 덧셈을 모르는 학생에게 곱셈을 먼저 지도를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지식이 초급 단계시라면 아무리 고급 정보를 드려도 그것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초급보다 조금 어려운 중급 단계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이 아무래도 자녀 교육의 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교육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결국 결과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무리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부모와 학생인데, 상담 중에는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라고 하시고 이렇게 대구로 가셔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상담을 오셔서 제가 동부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몇 개를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고민만 3개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원 마감일을 놓친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동부에 가는 캠프에 또 합격을 해놓고도 이
경비를 들여서 애를 프로그램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도움이 될까 말까 갈등만 하시다가 결국 동부로 가는 비행기표를 못 사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참고로 하시되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상담 후에는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시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시도하지 않은 것은 큰 죄입니다. 네, 행동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LA 최고의 교육 전문가 데이지민의 교육 칼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승기선,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